옛날 어느 마을, 상근이는 친구 덕구의 집을 찾아갔다. 덕구는 일을 나가 부재 중이었고 집에는 아내 삼순이만 있었다. 이 시간에 여긴 무슨 일이요? 재수 씨, 덕구 집에 있어. 내 잠깐 덕구에게 볼 일이 있어 왔는데. 우리 바깥 양반 일 보러 좀 전에 저작거리에 나갔는데 무슨 급한 일이요? 아니요, 일단 내일 다시 오리다. 근데 식사는 하셨소? 안 했으면 간단하게 욕이나 하겠소. 아, 괜찮소. 그런데 말이요, 재수 씨. 무슨 할 말 있소? 말해보시오. 잠시 뜸을 들이던 상근이가 말을 꺼내는데 내 의원에게 들었는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구려.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요? 10년 전에 안 사람을 보내고 홀로 독수 공방하니 음기가 부족해서 큰 병이 생겼다고 하오. 음기를 채우지 못하면 얼마 못 살 거라는데. 아니, 그게 무슨 뜻이요? 그러니까 그게 나 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되겠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썩 물러가시오. 네, 그냥 그러는 것도 아니고 숨은 양 드리겠소. 제발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좀 도와주시게. 잠시 고민하던 삼순이는 상근이의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지는데 그럼 따라 들어오시오. 잠시 후 거사를 마치고 삼순이는 상근이에게 당부하는데 이 일은 무덤에 갈 때까지 서로 비밀이오. 입 밖으로 꺼내면 내 짱돌 들고 찾아가겠소. 그렇고 말고 정말 고맙소. 복 받으실 거요. 그렇게 상근이는 스무 양을 건네고 집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볼일을 보고 돌아온 덕구가 삼순이에게 묻는데 임자, 혹시 상근이 집에 다녀갔는가? 네, 아까 기다리다가 당신 없어서 다시 돌아갔지요. 별말 없던가? 별말은 무슨 아무 말 없던데요. 삼순이는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당황하기 시작하는데 자식이 고맙다는 말도 없네. 그나저나 상근이가 내가 빌려준 20냥 주고 갔지? 네, 뭐라고요? 분명히 주고 갔을 것인데 자식이 석 달 만에 갚는다더니 1년을 더 끌어. 그 20냥으로 쌀 좀 사고 나머지는 애들 옷 좀 사입히구려. 네, 알겠어요. 그런데 말이요. 그런데 뭐 말이요? 또 상근 씨한테 돈 빌려줄 일 없어. 그렇게 삼순이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비밀이 생기고 말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시골 동네에 한바탕 잔치가 벌어졌다. 술들이 거나하게 돌아가자 술기운에 도취된 일행들은 거리낌 없이 여자 얘기를 술안주감으로 올렸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그 중에서도 그 일대의 남봉꾼으로 소문난 머슴사는 칠봉이라는 사내의 입심이 무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보시게 칠봉이, 자네가 한 번 더 이야기해보시게. 칠봉이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내 소시적에 여러 계집을 다루어 봤는데 말이야. 그런데 임 서방네 여편네처럼 착착 달라붙는 재미를 가진 계집은 일찍이 본 적이 없소이다. 오호, 그렇구만. 거기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그 뒤가 문제였는데 마침 그 자리에는 당사자 격인 임서방이 와 있었던 것이다. 아차차, 이거 큰일 났구먼.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칠봉이는 앞불싸 하고 뒤통수를 쳤으나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잔치 분위기가 어느 정도 파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자신의 공연한 말 한마디로 쩔쩔매던 칠봉이는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해볼 요량으로 임서방을 붙잡고 말했다. 이보게, 내가 아까 짓거린 말을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말게나. 그저 취중 농담으로 짓거린 것에 불과하니까 말일세. 칠봉이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있던 임서방은 그 말을 듣자 안심이 되는 듯하였다. 그럼 그렇지. 자네 농담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좀 하시게. 그렇게 임서방이 한시름 놓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때 칠봉이가 그를 좀 더 안심시킬 요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다. 이건 정말 거짓 하나 보태지 않은 사실인데 말이야. 부디 안심하게나. 실은 자네 여편네에 그것도 다른 여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네.
옛날 어느 한 마을에 어려서부터 콩 한쪽도 나누어 먹던 친구 3명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셋은 모두 어엿한 성인이 되었는데 덕구는 마을에서 제일 미녀로 소문난 오월이에게 장가를 들었고 팔구는 얼굴이 조금 모자란 춘자에게 장가를 들었으며 만길이는 장가를 가지 않고 혼자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셋은 대낮부터 주막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밤일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먼저 덕구가 나는 밤마다 5번씩 거사를 치른다네. 너무 힘들어 죽겠지만 이쁜 마누라 얼굴을 보면 없던 힘도 생긴다니까. 팔구 자네는 어떤가? 나야 뭐 한 번도 힘들지. 낮에 일하고 오면 잠자기 바쁘지. 뭐하러 그 짓거리 하느라 힘 빼는가? 하니 덕구가 슬슬 놀리며 하기야, 자네 마누라 얼굴을 보면 있던 힘도 사라지지 않겠는가? 아니 뭐라고? 자네 말 다 했는가? 미안하네, 미안해. 내 농담으로 해본 말일세. 허. 이 친구 벌써 취했군. 취했어. 그건 그렇고 덕구 자넨 옛날부터 나한테 글 공부나 씨름이나 뭐든 상대도 안 되었는데 장가 하나 잘 갔다고 유세 떠는구먼. 나도 자네 마누라라면 5번이 아니라 10번도 할 수 있네. 아니 뭐라고? 자네 말 다 했는가? 두 사람의 감정이 격해지자 만길이가 나서는데 왜들 일어나?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모여 한잔하는데 그깟 밤일이 뭐라고? 5번이면 어떻고 1번이면 어떤가? 나는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둘 다 참으시게. 하니 두 친구 모두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이봐 팔구, 미안하네. 내가 말이 좀 지나쳤네. 아닐세. 나도 미안하게 되었네. 화가 나 말이 혼나왔어. 하니 만길이가 그래 화해하니 얼마나 좋은가? 술이나 마시자고. 하며 팔구에게 말하길 이쁜 여자는 다 얼굴값 하니까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네. 그리고 사실 밤기술은 자네 부인 춘자가 오월이보다 훨씬 낫다네. 그렇게 만길이는 두 친구에게 떡이 되도록 얻어터진 다음 마을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한양에 사는 한선비가 어느 마을에 들렸는데 어떤 두 사람이 남녀의 음양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한 사람이 말하길 남자는 뭐니 해도 그 연장이 커야만 여자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 작은 것에 흡족해하는 여자는 없단 말이지. 하면서 열을 올리는데 다른 한 사람은 이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펴면서 우기는 것이었다. 아니야.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는 것은 그 연장의 크고 작음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기술에 달려있단 말이야. 이렇게 서로 한참 동안 다투고 있다가 옆에 있는 선비를 보고서는 어디 한양서 오신 공부 많이 한 선비께서 좀 판결해 주시오. 글쎄, 나도 무척 궁금하긴 한데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도 내 생각엔 아무래도 기술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소. 학문도 많이 아는 것보다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소. 자네 들었는가? 그러나 연장의 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 사람이 이 설명에 승복하지 않았다. 선비님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 승복할 수가 없소.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이 분야의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어떻겠소. 자네 나랑 연락 내기 어떤가? 그래, 그거 좋다. 어디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인 서량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기생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 문제는 내 전공에 속하는데 왜 진작 와서 물어보지 않고 쓸데없이 싸우기만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보자면 연장이 클수록 더욱 감동적이라고 할 수 있지. 이에 큰 것이 좋다고 한 사람이 의기양양해하며 말했다. 자네 들었는가? 크기가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은가? 어서 연락 주시게. 이에 기술이 중요하다고 한 사람이 결코 승복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에 기생이 웃으면서 다시 한번 말했다. 사실 기술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내 결론을 말하자면 난 크기나 기술보단 얼굴 잘생긴 양반이랑 하는 것이 단연 최고라오. 그러니 두 사람은 그냥 가던 길 가시고 잘생긴 선비님은 쪼까 나 좀 보고 가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양반 갑수는 오늘도 마누라에게 잔소리를 듣는데 여보, 살 다 떨어졌어. 가서 장사라도 하던지 아니면 도둑질이라도 하시오. 허구한 날 책만 보지 마시고 과거에 10번이나 떨어졌으면 이제 그만 포기하시오. 양반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던 어느 날 갑수는 오랜만에 친구 만기리를 만나 한잔하는데 내 매번 자네에게 얻어먹어 미안하이. 친구끼리 미안할 게 뭐 있나? 여유되는 놈이 사면 그만이지. 근데 갑수 자네 얼굴이 왜 그리 어두워 보이는 겐가? 왜긴 왜요? 집에 있는 멧돼지 때문이지. 재수 씨가 왜 그리 순하디 순한 여인이? 순하긴 그건 10년도 더 된 신혼 때나 그랬지. 그땐 그냥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누우라면 눕고 엎드리라면 엎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한 마리의 사나운 야생 멧돼지라네. 나 무서워 죽겠네. 그나저나 자네 재수 씨는 그렇게 자네한테 순종한다며. 집에 오면 발도 씻겨주고 밤새 봉사해주고 비결이 도대체 뭔가? 우리 마누라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지. 그러니까 그거 말하자면 좀 복잡하긴 한데 내 친구 중에 창식이라고 있거든. 그놈에게 어찌 다리 건너 겨우겨우 의원 한 명 소개받았다네. 그런데 그 양반이 그 무엇이냐 궁중 어휘까지 지낸 양반이라 한번 질려보려면 몇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그래서 창식이한테 부탁해서 어렵게 겨우 만났지. 그런데 꼭 마누라랑 같이 오라고 해서 같이 갔거든. 그랬더니 그 의원이 내 마누라에게 부인이 자꾸 바가지 긁고 말 안 들으면 남편 정력이 날이 갈수록 감퇴하고 얼마 못 살 것이라고 하니 그날 이후로 순한 강아지가 됐지 뭐야. 역시 궁중 어휘까지 지낸 의원의 말이니 믿을 수밖에 없겠군. 이봐 친구, 나도 그 창식이란 친구 좀 소개시켜주게. 근데 자네는 좀 힘들 텐데. 아니 친구끼리 야박하게 왜 그러나. 소개는 시켜줄 수 있는데 근데 상담비만 50냥인데 자네 돈 있는가? 옛날 어느 마을에 우둔하고 좀 모자란 어떤 남자가 나이 20에 첫 아이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이 우둔한 남자는 어리석게도 새로운 고민이 생겨났다. 이 아이의 머리가 아내의 그곳을 통해 빠져나왔으니 필경 그것이 아이의 머리만큼 크게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의 이 작고 초라한 소중이로 어찌 알 수 있단 말인가. 하고는 아이의 머리와 아내의 하복부를 번갈아 보며 한숨을 내쉬는 날이 계속되었다. 이리하여 부부는 합방을 잊은 채 몇 달을 보내게 되었다. 아내가 답답한 나머지 늙은 여종을 불러 말했다. 서방님이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이 아이의 머리를 만져보고 내 하복부를 살피곤 할 뿐 부부의 교합엔 뜻이 없으니 어인일인지 알 수 있겠는가? 늙은 종은 한동안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역시 남녀지사의 경험이 많은지라 미소를 지으며 아시마님, 틀림없이 서방님은 아이를 낳은 후로 아씨의 옥문이 아이의 머리만큼 커진 것으로 단정하옵고 시리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자 아씨 마님이 아니 세상에 그런 멍청한 얘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하고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쇳내에게 따로 묘책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밤 서방님이 드시면 쇳내에게 인절미를 구워 올리도록 분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하고 늙은 종이 청했다. 이에 아씨 마님은 그날 밤 인절미를 구워 오도록 분부했다. 종이 인절미를 따뜻이 구워 한 상 올리니 서방이 그것을 보고 허허, 그거 한번 먹음직스럽구나. 이에 늙은 종이 미소를 지으며 서방님, 이것을 보십시오. 이 인절미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어도 곧 다시 오므라듭니다. 이렇듯 여자의 그것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자 서방은 당황한 나머지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린가? 이에 늙은 종이 다시 말했다.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그것이 넓어지는 건 사실이오나
이 인절미에 손가락을 꽂았다가 빼내면 구멍이 다시 합하여지는 것 같이 여자의 그것도 곧 다시 오므라드는 것입니다. 이에 우둔한 서방이 우물쭈물하며 다시 물었다. 그런데 나는 손가락이 아니라 다른 것을 넣어야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옛날 어느 마을에 시력이 아주 나쁜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70평생 수도 없이 남의 아기를 받아주었다고 늘 자랑하고 다녔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아기가 적어도 수천 명은 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짓궂은 동네 남자들이 모여 이 할머니를 놀려 주기로 작정했다. 우리 심심한데 삼팔몸이나 좀 놀려줄까? 그렇게 해서 칠복이는 기뻐하며 무사히 첫날 밤을 치를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노파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지금 산모가 아이를 낳고 있으니 급히 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할멈, 할멈! 지금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 어서 빨리 와주셔야겠소. 뭐라고? 아이가 나온다고? 평소 남의 아이 받는 것을 낙으로 삼던 할머니는 만사를 제쳐놓고 즉시 남자를 따라 나섰다. 방문을 열어젖들으니 과연 희미한 등잔불 아래 한 사람이 누워 있었고 입으로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연방 신음을 흘리고 있었다. 아이쿠 배야. 아이쿠 배야. 조금만 참아. 노파는 즉시 임무에 착수했다. 한 손을 이불 밑에 넣고서 조심스레 더듬어 보았다. 그런데 이내 물컹 하고 잡히는 이상한 물체가 느껴졌다. 순간 노파의 얼굴에 무언가 뜨거운 기운이 확 느껴졌다. 수도 없이 남의 아기를 받아주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놀란 가슴을 내색할 수는 없는 일. 노파는 갑자기 허둥지둥 손을 빼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빨리 귓저고리랑 물 대표와. 벌써 한쪽 팔 나왔어. 옛날 어느 마을에 자색이 고운 한 여인이 있었는데 시집간 지 얼마 안 돼 남편이 먼저 죽어 일찍 과부가 되었다. 과부는 때때로 남편의 무덤에 가서 통곡을 하며 괴로운 마음을 가누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때 이목구비가 수려한 한선비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곡절도 묻지 않고 다짜고짜 그 앞에 앉아 목 놓아 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아이고, 아이고. 이상하게 생각한 젊은 과부가 물었다. 도대체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시오? 내 처가 얼마 전에 죽어 항상 슬픔을 품고 있었소. 그런데 마침 이곳을 지나다가 여인의 애통한 곡을 듣고 보니 나도 모르게 곡을 하게 된 것이오. 그 얘기를 들은 과부는 남편을 잃은 사연을 말하고 통곡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선비가 더욱 크게 곡을 하며 내 아내가 살아생전에 늘 자신의 손이 작은 것을 자책하고 나의 건망증이 심한 것을 책망하였으니 내 아내와 같은 사람을 어디서 다시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며 또 곡을 하였다. 그러자 여인이 묻기를 손이 작은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미요? 부끄러워서 차마 말 못하겠소. 궁금해진 여인이 힘써 묻자 선비가 말했다. 내 물건이 매우 큰데 아내는 그것을 움켜쥐기를 좋아하였소. 그러나 손이 작아 두 손으로도 다 잡히지 않아 늘 그것을 한탄하였소. 그럼 건망증은 뭘 말함이요? 나는 양기가 너무 강해서 매일 밤 방사를 벌였는데 매번 까먹고 하고 또 하고 하였소. 그 말을 들은 과부는 야릇한 감정이 문득 발하여 일어나면서 말했다. 피차가 같은 심정으로 짝을 잃고 통곡하고 있으나 통곡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으니 당신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을 듯하오. 그렇게 하여 두 사람은 여인의 집으로 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야 이놈아, 두 손은커녕 한 손도 남는데 어디서 혀를 놀려? 너 죽을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내 그만 실언을 하였소. 그래 좋다. 근데 너 이놈 밤새도록 할 수 있다고 했지? 못하면 내 놈도 무덤에 묻힐 줄 알아라.
옛날 어느 집에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자색이 매우 아름다웠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집 아들이 수시로 여종의 방에 와서 동침을 하곤 했다. 어느 날 밤 주인 아들이 아내와 함께 자다가 아내가 깊이 잠든 틈을 타서 슬며시 행랑 여종의 방으로 건너갔다. 이때 그의 아내가 잠이 깨어 살금살금 남편의 뒤를 밟아 문틈으로 엿들으니 여종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 서방님께서는 어찌 흰떡 같은 새아씨를 놔두시고 하필이면 이렇게 못난 저에게 오셔서 이리 못살게 구십니까?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남편이 여종에게 말하길 새아씨가 흰떡과 같다면 너는 산나물과 같으니 음식으로 말한다면 떡을 먹은 후에는 반드시 산나물을 입가심으로 먹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답하면서 드디어 서로 입을 맞추고 몸을 섞어 나누며 쾌락의 극치를 맛보는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아들 부부가 아버지의 방에 문안을 드리려 들어가 모시고 앉은 자리에서 아들이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것이었다. 요즘 제가 기침병에 걸렸으니 참으로 괴상한 일이옵니다. 라고 변명을 하니 며느리가 이 말을 듣고서 아들에게 그건 무슨 다른 까닭이 있을까요? 허구한 날 산나물만 너무 잡수시니까 그런 것이지요. 라고 눈을 흘기면서 말하였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니, 어디서 그 귀한 산나물이 생겼기에 너 혼자서만 다 먹었단 말이냐? 이런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하고 호통을 치니 아들이 당황스러워하며 말하기를 아버지, 그 산나물은 노인이 잘못 먹으면 목에 걸리는 수가 있다 하여 하는 수 없이 저 혼자만 먹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선비 김팔봉은 여색을 너무 밝혀 부인 외에 많은 첩을 두었다. 그런데 김팔봉은 부인과 첩을 두고도 밤마다 기방에 드나들며 기생들과 놀아났다. 이에 질투가 심한 부인 춘자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마침내 남편의 행실을 참다 못한 부인은 마을 현자 최노인에게 고민을 말하는데 현자 어르신, 아시다시피 저희 남편의 나쁜 행실 때문에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신혼 초에 남편과 몇 번 합방한 이후 얼굴 한번 보기 힘드니 아직 자식도 없고 이러다 서방님이 다른 여인에게서 아들이라도 얻는 날에는 저는 뒷방으로 쫓겨날 것이 뻔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게. 내가 이 마을에서 해결 못한 문제가 없다고. 내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내 말대로 한번 해보시게. 그 후 어느 날 김팔봉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부인이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깔끔히 민 채 대청마루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본 김팔봉이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옆에 있는 스님이 말하기를 부인께서는 이제 속세의 인연을 끊고 오늘부터 비구니가 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이에 부인이 엄숙한 어조로 답하길 당신이 여러 첩과 기생에만 빠져 아내를 전혀 돌아보지 않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머리를 깎고 스님 옷을 지어 입고 이제 절에 들어가 여승이 되려고 합니다. 당신은 나 없이 기생과 첩들하고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이와 같은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란 김팔봉이 여보, 나는 본래 여색을 좋아해. 지금까지 기생들과 의녀 그리고 양갓집 부인과 미천한 신분의 여자들까지 모든 부류의 여자들과 놀아보았소. 하지만 아직까지 승복을 입은 고운 여승과는 어울려 놀아본 적이 없어서 한스러워하고 있었소. 그런데 오늘 마침 당신이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된다고 하니 내 이제 소원을 풀 기회가 왔는가 보. 자, 어서 방으로 들어갑시다. 하며 부인의 팔을 끌어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옆에 있던 스님이 야, 이놈아,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여승을 희롱하려고 하다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내가 스님이 되어 이제는 살생하지 않으려 했는데 내 놈을 보니 더 이상은 못 참겠구나. 너 오늘 잘 걸렸다. 그렇게 무서운 얼굴의 스님이 인정사정 없이 남편을 잡는데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내 다시는 여자들을 희롱하지 않겠소이다. 그렇게 해결사의 도움으로 춘자는 남편의 버릇을 고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